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김건희 씨에 대한 우인성 부장판사의 1심 선고량이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니까 거의 한 90%를 깎아준 겁니다. 그렇죠. 예상은 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다가 겨우 중계를 허락하기로 했다 이런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런 거를 좀 궁금했었는데 처음에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서 몇 마디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자 말 갖다 붙이고 라틴어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싸했죠. 좀 필요 없는 말을 왜 했을까? 형무 등급. 그러니까 법은 권력자든 비권력자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 네.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죠. 권력을 잃은 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밑자락을 깔 때 예. 이상하다 했는데 그 뒤에 그래도 뭔가 납득할 만한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이걸 판결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냥 판례에도 배치되고 상식과는 당연히 어긋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쭉 열거를 하길래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의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믿지만 예.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그러면 시세 조정에 참여한 주가 조작 사범이나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나 또 정치자금법을 어겨가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공유해주고 입맛에 맞게 던져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처벌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심각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그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그래서 합계 15년을 구형했는데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나마 1년 8개월을 받은 거는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그러니까 그 그라프 명품 그 목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징역 1년 8개월 한 거잖아요. 네. 예. 이거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법감정하고 당연히 안 맞고 주가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거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한 녹음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검찰은 아예 그것도 부정하면서 그냥 주식을 잘 모르는 아줌마였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시세 조정을 하는데 김건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2차 주가 조작으로 기소한 부분도 쪼개가지고 3개로 쪼개가지고 계좌별로 쪼개가지고 다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두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고 정말로 이거는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판결문인데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걸 시세 조정을 한다는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담하는 행위 이거를 처벌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담하는 게 그 계좌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연락을 하면서 수익을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다 주가 조작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다 인정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시세 조정해서 할 건데 너도 들어와서 좀 통장만 넣고 해서 좀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거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해서 다 처벌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매우 세부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따져가면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하여튼 신박한 논리를 구사하더니 정치자금법은 이제 더 기가 막혔죠. 계약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치자금은 사실상 뇌물성인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일상 용어로 따지면 정치인한테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돈을 갖다 주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노리는 거 이런 건데 그거를 계약서가 없고 여론조사 비용은 딴 데서 다 받았고 공천도 이준석이 연락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당해서 한 거지 이게 저기가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아니 뭐 김영선이 해주라고 그랬더니 말이 많네. 말이 뭐 많네. 이런 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무죄 확신을 가지고 판결을 썼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그대로 공개됐을 때 경악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예. 그 증거를 왜 믿지 못해서 배척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증거만 가지고 왜 유죄 입증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국힘은 환영했나요? 이런 식으로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참.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번 판결은 기존의 그 판례를 어겼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전에는 통장만 빌려줘도 유죄, 그리고 뭐 어떤 주식을 띄웁시다라고 해도 전부 유죄인데, 이번에는 그거를 다 이렇게 다 무죄로 했어. 보면 다 했는데 무죄라는 거예요. 그건 예.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단말기 앞에 앉아가지고 자 지금 천주 쏴, 지금 뭐 이거 얼마 해서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했다라는 건데, 예. 근데 그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최은순하고 통화한 거나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뭐 12시 얼마 한꺼번에 쏘자 이런 거 다 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수익 배분도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수익 배분을 자기 통장에서만 나눠 가지려고 했고, 다른 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한 수익에 대해서 나눠 먹은 게 없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하고 함께 시세 조정을 해서 돈을 갖게 되면은 김건희가 40%를 나눠주겠다고 한 건데,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이거는 함께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공동 가공이라고 하거든요. 공동 가공. 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참여를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우연히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돈만 벌었을 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 시도했다가 되진 않았지만 법 왜곡죄가 만약 시행이 됐더라면 그런 가정하에서 우인성 부장판사는 어떻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네. 법 왜곡죄가 막 이렇게 기존의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만으로 판사들을 처벌한다면 판례가 바뀔 수가 없겠죠. 뭐 예. 그런저런 한계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확실한 법리나 확실한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을 찔러가지고 범행을 한 게 맞은데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이 다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아니다, 김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적용하는 범죄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또 유죄로 확정시키는 사람들이 또 판사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벌일 수 있는 오판이나 의도적인 어떤 증거의 외면, 이런 것들은 최대한 봐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처벌까지 연결되기에 지금 쉬울 정도로 이렇게 명확한 사안은 아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셔서 우인성 부장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예. 설령 그런 그 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판단하는 거는 판사고, 네. 그리고 또 판사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어. 네. 다만 해석의 차이일 뿐이야. 예, 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법 왜곡죄로 검사나 판사들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겠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 어떻게 봐야 큰 되나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악의적으로 사건을 특정한 사람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몰고 가는 경우, 이런 예. 거에 대한 확실한 경고가 되죠. 법 왜곡죄로 예를 들어서 무죄까지 안 가고 기소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탄핵 사유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를 다 범죄로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지금 구조가 짜여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죠 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상급심의 판결을 통해서 정정해라, 이게 이제 3심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급심을 좀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뭐 상급심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냐, 결국 최상급심인 대법원에 조의대가 있는데 예. 이걸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법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설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이 영장 전담 판사를 내란 재판 전담으로 임명하도록
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람 2명을 또 찍어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결국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주권자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촉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한 우인성은 잊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게 상급심에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근본적인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나 여론을 끊임없이 좀 확산시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김건희 씨는 아직 많은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 죄질이 무거울 것으로 추정되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는 지금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 그렇죠. 이제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추가로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인성 같은 논리에 의하자면 그것도 내나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어찌 보면 만들어준 거예요. 이 판결이. 뭐 양평고속도로 같은 것도 애초에 휘어서 얼마를 갖자라고 뭐 계약서 쓰지 않았다. 아, 계약서 안 썼다. 공무원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구부러진 건데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김건희 변호인 지금 충분히 할 텐데. 그러겠네요. 네. 이번 이제 이 앞선 판결 결과만 보더라도 김건희 쪽의 입장이 아니 이렇게 해서 다 중요한 큰 거 다 무죄라고 해놓고 왜 안 풀어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예.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을 한 거죠. 뭐 주가 조작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판결 설시 중에 참 어이없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명태균이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감히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명태균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신세를 졌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엑셀 파일 정리해서 올라간 적도 있고 그 뒤에 결국 공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일체를 다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너무너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판사의 모습.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에 그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김영선 해주라고. 근데 거참 말이 많네라고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무죄다.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웬만해야지 좀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논평이라도 하지.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하고는 저기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인연이 해야 되나? 악연이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20년 4월에 처음으로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고발을 하셨고 직접 그 다음에 2024년에 그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를 하니까 항고까지 하셔가지고 결국 김건희의 구속을 이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죄가 나오고 너무 기가 막히죠. 지금 이 재판이 사실은 제가 고발한 사건의 핵심인데 당시 이제 김건희 최은순을 고발했는데 최은순은 따귀 빼고 기름 빼고 뭐 사문서 유죄라고 기소해가지고 결국 다 풀어주고 김건희는 이런 식으로 지금 6년이 흘렀습니다. 무려 6년. 아 그러네요. 6년. 6년이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졸업하는 때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을 기다렸고 그토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참 많은 또 육성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증권회사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거를 무죄로 이렇게 날릴 거라고 정말 추워도 의심을 안 했었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집행유예 안 붙여 증거를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니 김건희가 징역 1년 8개월인데 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권오수가 징역 3년 받았다가 집행유예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저나 뭐 그렇게 법원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같은 재판부죠. 그러니까 우인성 부장판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민중기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 그리고 추징금 1억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이 징역 2년으로 이거 반토막 났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서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지금
권성동이 그동안에 보였던 행태가 있잖아요. 절대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얼마나 받았다고 뻔뻔하게 계속 얘기했습니까. 근데 뭐 김건희도 심지어는 그 반성했다고 하면서 형을 깎아준 사람이에요. 예. 오인성 앞선 판결에서. 예, 예. 김건희가 언제 반성했어요? 이게 계속 거짓말하다가 몰리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겨우 인정한 거 아니에요. 가방 마지못해 받았다고. 예, 예. 목걸이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홍콩 가서 뭐 모조품으로 엄마 선물을 사왔다니 뭐 이런 개소리를 진짜 거짓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한 사람도 반성했다고 인정을 한 처지에 마당에 본인은 아마 권성동은 세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김건희보다 권성동이 지금 훨씬 더 중한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입장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김건희는 90%를 깎아주고 예. 권성동은 50%만 깎아줬으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러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특검은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주권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야 진짜 이러다가 법원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짓을 틈을 타서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나마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면 혹시 기대할 수도 있는데 네. 김건희 이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수도 없네요. 네. 그 내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월에 법관 인사가 있는데 그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내란 영장 전담을 맡을 법관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이정재 판사와 남세진 판사입니다. 이정재 판사는 윤석열 1차 체포영장과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한 예. 판사고 그다음에 남세진 부장판사는 여성인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남세진 그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2차 체포영장은 구속영장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정재 판사와 남세진 부장판사가 각각 윤석열과 추경호를 기각하고 그다음에 박성재를 기각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짧은 기간이나마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어떻게 기존의 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재판부가 너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해대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도 내란 전담으로 새롭게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재판부에다가 또 갖다 꽂았단 말이죠. 매우 어이없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참.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그리고 내란 세력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마음 같아서는 정말 물론 쌍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은데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로. 네.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각 영장 때문에 만들어진 특례법 입법 취지마저 무력화해버렸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죠. 이 취지가. 예.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에게 다시 칼자를 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결국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일부 세력들이 사법 방패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실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게 참 문제죠. 이게 판사들끼리의 어떤 카르텔 안에서 마음먹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거를 저지할 수가 없는 게 제도적으로 저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제발 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서로 핥히고 싸우지 말고 지금 나라를 바로 잡는데 진짜 힘과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대통령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사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인력이 부족하니까 특수 전문 분야, 이른바 그 식품이나 환경, 보건 등에 대해서 세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주는 특사경을 좀 확대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지금 법무부 쪽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게 넓어지면 본인들의 영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사경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사실은 손을 봐야 되는데 예. 너무 법무부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지금 바로잡아야 될 일들이 많은데 검찰 경찰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손 놓고 나자빠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줄어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된다. 이 바탕하에서 본인이 또 여러 차례 이제 단체장을 하면서 느껴봤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최대한 적발해 내는 공무원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국무위원이나 지금 정부 위원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내 권한이 줄어드나 아니면 나한테 업무 부하가 늘어나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장관은 그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국무위원이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데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국무위원들 중에 당신이 이 부서를 맡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법적인 순서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의 대표자로서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서 장관들한테 그 권한을 나눠준 거예요. 너네들도 내가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분담해서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 행정각부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나 그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권자들도 착각하고 있고 거기 그 자리를 맡은 사람들은 더더욱 착각하는 것이 나는 여기 구성원들의 수장이고 이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까지도 좀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어떤 점을 어떤 관점에서 왜 지적하는지 보시고, 대통령은 철저하게 지금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또 손해가 나지 않게 내지는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답하는 사람들도 과연 그런 관점에서 답을 하는지 진짜 매 눈으로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기사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사경을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민생 분야 수사가 더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세 개인데, 금융감독원 민생경제 분야,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걸 키사라고 하나 봐요.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 세 개는 특사경이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자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법무부 반발이 커요. 예. 이거를 참. 법무부 논리는 뭐 그런 거예요. 그 연금공단 이런데 금융감독원 이런데 다 민간인들인데 아니 그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준단 말입니까? 뭐 이런 거거든. 예. 근데 그런 권한을 주는 이유가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건보공단 부정수급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걸 악용해가지고 돈 빼먹는 최은순 일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건보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재정이 축나게 되면은 실제로 아파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건보공단의 재정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축적한 뭐 병원이든 환자든 나이롱 환자도 많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정작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경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늘 살펴보고 체크하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이거를 제일 빨리 인식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굴러간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특사경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또 일반 사법경찰관들이 이 문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사경이 이거를 적발하기로 마음먹으면은 가장 쉽게 가장 접근성을 가지고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아니 뭐 법무부가 볼 때는 이거는 원래 검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그래도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지금 황당한데, 이 분야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한테 지금 이걸 하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래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생각을 보면서 그 검사 측의 그 특권의식이 여전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예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금감원 특사경이 확대가 되면 수사가 많아진다. 근데 가끔 잘못된 수사가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예. 그럴 것 같았으면 이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떨어졌겠죠. 예. 근데 올라가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로 그냥 형식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든 내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고 뺏기지 않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사실은 어느 집단에서든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마련이에요. 예. 내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자산을 그냥 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은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이지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법무부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대로 만약 간다면 특사경이 확대되지 않고 그러면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도 전혀 실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원래는 야 니네들 일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떼 넘겨주면 너네 일이 줄어들고 좋은 거잖아.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리고 저쪽 사람들이 이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너네들은 이쪽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이런 건데 희한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일을 줄여준다 그러면 싫어해. 아, 일을 줄여준다면 맨날 그러면서 업무량 많다 그래 또. 업무량은 많은데 일주일을 줄여준다 그러면 싫어해. 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권한을 가지고 뭔가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행사해야지 자기들 이게 그 이득이 생기거든요. 예. 위상도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뭐 이 한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본능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어떤 조직 안에서 거기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뭐 그게 꼭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감시 견제 통제가 필요한 거고 민주적 통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 통제를 하는 사람이 장관이어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써오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문제를 당연히 쓰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지상정이에요. 내 거가 없어지고 내 이익이 줄어든다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지키는 쪽으로 쓰지. 그러면 그거를 받아보고서 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너네들 이렇게 하는 말이 국민들한테 이익이 돼? 요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부분을 너네 걱정 많이 하는구나. 내가 너네 장이니까 내가 가가지고 최대한 싸워가지고 이거 한번 지켜볼게. 이런 마인드가 많거든. 그래야지 돌아왔을 때 그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더 자기한테 납작 엎드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 구성원들한테 박수 받고 납작 엎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잘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여전히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럼 제발 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좀 행정각부의 장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예. 자기 위치가 자기 권한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 야간 소방 헬기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장이 그 야간 소방 헬기가 지금까지 석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혀 가동을 하고 훈련도 안 했는데 늘리겠다고 또 했지. 두 대를 또 더 산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는 잘 그러면 일을 하냐 네.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뭐 훈련이 안 되고 연습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떼었는데 근데 왜 두 대는 왜 늘리냐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 생각이 들던데, 아니 세대가 안 쓰면 그거를 폐기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방법을 찾아야지 세대는 놀리면서 두 대를 더 사달라 이거를 오케이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발상 자체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두 대가 늘어나면 산림청 헬기조종사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헬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인력들이 생기고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이 또 늘어나고 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야 너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한대요. 그 보통 비싼 게 아닌데 이걸 도입하는 이유가 뭐야? 빨리빨리 불 꺼가지고 국민들 생명 안전을 신속하게 지키라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밤에는 너네 안 띄운다며. 근데 왜 또 이걸 가져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산림청장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당연히 예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아쉬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최대한 인력을 늘리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당장 언제부터는 산불 현장에 야간에 반드시 띄워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맞죠. 예. 여러 여건이 어려워서 뭐 어쩌고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는지,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지켜주는 대표자로서
그 기관장들을 임명하면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투표를 뽑아야 돼요. 그게 민주적인 거야. 안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왜 대통령이 그걸 임명하겠냐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너네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기관장으로서 봐가면서 조직을 운용해라라는 의미인데 그걸 갖다가 시켜놓으니까 다 조직 구성원들 부서 이기주의로 하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생중계하자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시라. 이게 주권자들을 위한 공복인 건지 그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그 먹을 거 챙기는 창고직인지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장관은 특정 부서의 대표가 아니라 네. 국민의 대표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관들이 좀 변해야 할 장관들이 아니면 처장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야, 그럼요. 청장도 예,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청장들을 내가 배석시키라고 했는데 왜 국무회의에 왜 안 들어오냐 이래가지고 청장들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청장들은 더더욱 뭐 특별한 저기가 파워 있는 청장들이 아니면 그 조직에서 쭉 자라온 사람들이 청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그럴 때 국민의 입장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에 더 기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그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이 참 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네. 웬만하면 말 그렇게 안 처음 했는데.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이제 그동안 세금 체납이 많은데 세금 체납을 한 사람이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세금 체납액은 무려 110조. 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2026년 예산이 728억인가 그렇거든. 예. 그 전에까지는 600조 600억, 대였고. 예. 그러니까 6분의 1, 7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 체납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돈만 잘 걷어도 그럼요. 와 국민들한테 쓸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 110조만 다 걷어도 국민들한테 그 뭐죠 쿠폰을 민생 쿠폰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그렇죠. 돈만 해도. 그래서 대통령이 이 세금 체납 110조 좀 잘 걷어들여라. 왜 독촉장만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냐. 예. 추적을 안 하니까 안 내도 되겠네. 버티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 위탁을 징수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징수 절차를 활용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하면은 국회가 지금 일을 안 하는데 언제 할래라고 했더니 계속 법 타령만 하니까 네. 이제 대통령이 폭발한 거예요. 아이 참 무슨 말 하면서. 그것도 국세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대통령 그렇게 지시했잖아요. 다른 부처 사람들이라도 쭉 모아서 국세청이 그거를 총괄해가지고 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세청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은 확실하잖아요. 예. 야, 이 띄어막힌 돈을 다 찾아와가지고 국민들이 써라 이 말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뭐 토를 달 여지가 없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하여튼 뭐 법도 추진하고 이것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대통령 말씀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예. 근데 거기서 뭐 법을 바꾸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대통령 지시대로 하면은 이게 국세청 일이잖아요. 국세청 일이 되잖아. 예. 그죠? 그럼 국세청이 다른 부처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공문 보내야 되고 그쪽에 사람들 빨리빨리 몇 명 오라고 해야 되고 그쪽 사람들 불만도 또 들어서 또 수용해야 되고 일이 막 없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임관영이라는 사람도 국세청 차장 출신이거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생각부터 드는 거야. 내가 국세청 차장을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잠깐 세무사 하다가 다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가 국세청장이 됐다. 그러면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간의 국세청이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체납세액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이제 내가 돌아갔을 때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대통령 눈에 그게 보이니까 아니 당장 하라니까 왜 법 핑계를 자꾸 대냐 예. 이 말씀을 하신 거고 한다못해 국세청장의 걱정을 좀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법을 빨리 바꿔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다른 데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사람 받거나 일을 하는데 훨씬 낫고 예산 배정도 그렇게 해야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그 고충을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법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점에 대해서 타 부처하고 협조하는 게 어렵고 예산도 사실은 어떻게 저기 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건 대통령 의도에 맞는 말이 됐었겠죠. 네.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무회의 때 속도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은 속도다. 행정은 속도인데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보다 국무회의를 참석한 장관과 청장, 차장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가 안 바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부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대통령 관점은 명확해요.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20% 이하로 뭐 과징금을 때리겠습니다 하면은 야 20% 이하라고 하고 1%를 때려도 되고 20% 이하를 30%로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만 하는 소리다. 20% 이하라고 돼 있을 때 20%를 제대로 했을 때 가능한 말인데 언제 너네가 20% 부과한 적이 있냐 이렇게 공정위를 질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충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너네 직원들 퇴직 후에 그 재량 범위 하에서 최대한 이거 깎아주는 쪽으로 이게 활용이 되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고 있더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을 이 국무위원들도 가질 수 있도록 또 정부기관의 장들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 그 마인드를 빨리 없애야 될 텐데. 자, 그 마지막으로 그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우인성 부장판사 3명의 판결을 국민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초범 감경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백대현과 우인성은 초범 감경을 적용했다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인성도 사실상 봐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쉽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공직자로서 지금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주권자들의 의지 안에서 사법부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없는 판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대현 부장이 뭐 감경 사유 얘기하면서 뭐 초범이고 연령 성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연령 성향이 아니고 연령 성행이거든요. 성행, 성격과 행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 볼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국가사회적 지위, 그 범죄가 끼치는 국가사회적 영향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지네들 해오던 식대로 애초에 판결문에 그런 거는 말미에 부동문자라 그러죠. 항상 들어가는 말. 이런 걸로 그냥 써놓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거는 친일 쿠데타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란 사건 판결하고 또 다르다 이거는. 이런 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지금 그 해야지만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왜 했을까? 왜 그 공부를 했을까? 그러면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준 충격이 뭐가 얼마나 컸고 이 친일 쿠데타를 통해서 쿠데타 세력이 노리는 건 뭐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 이 빈축을 사고 지탄을 받는 이 판결을 한 자들은 속으로는 지금 계속 뭐 한편 억울해하면서 한편으로 너네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 위치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내가 시험 봐서 따낸 내 자리고 거기서 내가 내 권한대로 하는 거지. 니들은 이걸 뭘 한다고 이렇게 말이 많아. 억울하면 시험 봐서 네가 판사해. 이런 정도 수준의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욕하지 말고 그럼 네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네가 와서 해.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거는 니네가 시기 질투하는 거지. 뭐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거를
국무회의 영역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법의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그걸 끊임없이 계속 추궁하고 질타하고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거. 희한하게 행정부 입법부하고 또 다르게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도의 세계에서 아이고 뭐 다 법원 공무원들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다 시험 합격해가지고 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사의 털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되게 조심해야지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저것들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든지 조금만 비판을 하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바뀐 거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댓글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초에 정해진 상식적인 틀이라는 것도 벗어나는 판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 네. 말이거든. 아니 하다못해 그 최태원 노소영 이혼하는 것만 봐도 판사에 따라서 돈이 막 100배 1000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누가 납득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AI 판사였으면 국민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AI 판사였으면 우인성처럼 판례를 부정하는 선고를 하진 않았겠지. 그러겠네요. 예. 만약 이게 AI 판사대로 갔으면 김건희 씨의 형량이 훨씬 더 높게 나올 확률이 그렇죠. 높았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드린 기대를 하는 거지 국민들은. 이게 뭐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왜곡죄 적용은 사실상 힘들다. 예. 이게 현실이네요. 네. 그러면 이런 사법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권자가 사법부 구성원들은 주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인식 그다음에 그런 여론을 통해서 딴짓을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주권자의 의지예요. 그리고 주권자의 수준만큼 발전하는 거니까. 사법부 자체 내에서 판사 교육은 없나요?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 것 있지만 같은데.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하죠.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면 왜 판사들이 일정 연차가 되면 반드시 연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가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티를 즐기는 법. 어디 가서 어떤 옷을 입고 와인잔을 어떻게 잡아야지 의전에 맞고 무시당하지 않는가 뭐 이런 교육 하는 거야. 그런 교육을요. 그러니까 판사가 되고 연령이 되면 부장 판사가 되면 고위직으로서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교육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예. 당신의 품위를 잃지 않게 이런 수준의 교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슨 알려진 뭐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얘기 듣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말로는 그래. 거기서 뭐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뭐 이런 세미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예. 하다못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가지고 야 니네들 지금 법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니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절대 안 부르지 우리 같은 그러겠네요. 사람. 예.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최강욱 의원님을 꼭 특강 강사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아마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없을 겁니다.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대법원장이 바뀌면 개혁적인 성향의 특강 강사를 불러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판사들이 알아야 되지 매번 이렇게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의 실망은 커지고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포기하지 말고 사법부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도 사법부를 견제해야 되는군요. 예. 그럼요. 그게 민주주의 체제고 그게 헌정 질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